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졌다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였고, 일본 거리에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일본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저널리스트가 직접 경험한 일본의 숨겨진 현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 더 이상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자부심과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20년차 경제 저널리스트 린지 나이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 일본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일본 사회에서 혐한 감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유명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혐한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을 취재했던 2020년,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고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때 일본의 한 증권사 사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성장은 거품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도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시 찾은 신주쿠의 키노쿠니야 서점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과거 혐한 서적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한국에게 배워라,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한류, 경제의 힘 같은 책들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나이츠 씨, 이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의 마츠모토 기자가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칼럼을 써왔던 그가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시아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산업 동향을 깊이 연구해왔죠. 20년 동안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만큼 충격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정책과장 스즈키 켄지를 만났을 때의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일본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온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한국이 이렇게 앞서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일본의 변화를 직접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쿄에 머물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죠. 정부 관료, 기업 임원, 학자,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수석 애널리스트 야마다 히로시는 제게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건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니, 파나소닉 같은 우리 기업들은 이제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 취업을 선호합니다. 일본 기업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의 한 중소기업 사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전자부품을 만들어 온 분이었죠.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부품을 사러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기업의 부품을 사러 가야 해요.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26살 직장인 나카무라 유키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세대는 한국을 정말 존경해요. K-팝, K-드라마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진정한 강국으로 부상하는 극적인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을 무시하던 한 일본 대기업 임원이 서울에서 겪은 굴욕적인 경험은 여러분께 큰 충격을 안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목격한 일본의 충격적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 임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그들은 와인을 몇 잔 마신 후에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40년 경력의 오타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삼성 갤럭시입니다.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쓰고 있다니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도쿄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다나카 연구원은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앞서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충격적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세계 3위권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매장인 빅카메라 신주쿠 지점을 찾았을 때의 광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1층 전시장에는 삼성과 LG의 최신 가전제품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제품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손님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매장 관리자인 사이토 씨의 말입니다. 화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거든요. 거기다 가격까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일본 제품들은 이제 팔기가 힘듭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 모터쇼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도요타의 부스는 한산했던 겁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에 너무 늦었어요. 도요타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야마구치 부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다가 전기차 혁명을 놓쳤습니다. 현대는 과감하게 전기차로 전환했고 이제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일본의 한 증권사 리포트는 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 그룹이 도요타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익성과 기술력에서는 현대가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성과 안주하는 문화가 문제였던 거죠. 도쿄대 경제학부 나카무라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했죠.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 때도 무시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직 현상이었습니다. 소니에서 일하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로 이직한 스즈키 엔지니어는 화상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 기업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혁신을 두려워하죠. 반면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엔지니어를 존중하는 문화.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도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일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만난 한 애널리스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했던 것처럼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이토 유타카 교수와의 만남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잘 보여줬죠. 지난달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 임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그들은 와인을 몇 잔 마신 후에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40년 경력의 오타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삼성 갤럭시입니다.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쓰고 있다니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도쿄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다나카 연구원은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앞서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충격적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세계 3위권 모두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매장인 빅카메라 신주쿠 지점을 찾았을 때의 광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1층 전시장에는 삼성과 LG의 최신 가전제품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제품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손님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매장 관리자인 사이토 씨의 말입니다. 화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거든요. 거기다 가격까지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일본 제품들은 이제 팔기가 힘듭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 모터쇼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도요타의 부스는 한산했던 겁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에 너무 늦었어요. 도요타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야마구치 부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다가 전기차 혁명을 놓쳤습니다. 현대는 과감하게 전기차로 전환했고 이제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일본의 한 증권사 리포트는 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 그룹이 도요타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익성과 기술력에서는 현대가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성과 안주하는 문화가 문제였던 거죠. 도쿄대 경제학부 나카무라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했죠.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 때도 무시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직 현상이었습니다. 소니에서 일하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로 이직한 스즈키 엔지니어는 화상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 기업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혁신을 두려워하죠. 반면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엔지니어를 존중하는 문화.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도 한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일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만난 한 애널리스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했던 것처럼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이토 유타카 교수와의 만남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잘 보여줬죠. 도쿄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케다 고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 부사장인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죠. 삼성? 그저 애플을 따라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은 그가 2021년 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일본 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많은 일본 기업인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다케다 부사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이츠 씨, 제가 3개월 전 서울에서 겪은 일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 그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뽐내며 한국 기업들을 압도하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다케다 부사장이 준비한 발표는 8K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발표한 기술은 이미 2년 전에 삼성이 상용화한 것이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거였죠. 현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다케다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전자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양자 디스플레이, 접히는 화면, 투명 디스플레이.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장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이 삼성 부스에 몰려들었고 계약이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반면 일본과는 한산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요. 한국을 무시하며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다케다 부사장은 한국의 한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매장 직원에게 일본 제품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석에 있는 할인 코너를 가리키더군요. 반면 삼성과 LG 제품은 매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의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본 기업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 그 짧은 시간이 다케다 부사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일본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국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지금 우리 회사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혁신 방식을 연구하고 있죠. 부끄럽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다케다 부사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완벽히 졌어요. 기술로,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 3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을 비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이런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정계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자민당의 중진 의원인 다나카 신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혐한 발언으로 악명이 높았던 정치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으로는 표를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나카 의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면 등을 돌립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선거사무소 풍경이었습니다. 과거 혐한 구호로 도배되어 있던 벽이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포스터로 바뀌어 있더군요. 작년 선거 때의 일입니다. 다나카 의원의 비서가 설명했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기존 선거 전략으로는 표를 얻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20-30대 유권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도 의회 의원 모리카와 유키오와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극우단체의 리더였지만 지금은 한일교류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리카와 의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을 비하하면서 우리가 얻은 건 뭐였습니까? 경제적 고립과 젊은 세대의 분노뿐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82%가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불과 8%에 그쳤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극우단체 사무실도 찾아가 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혐한 시위의 본거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체의 사무국장 야마구치가 말했어요. 젊은 회원들은 거의 다 떠났고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는 한국을 비하하는 행사를 열면 오히려 시민들의 항의를 받습니다.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 나카무라 켄지는 이런 변화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부정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됐죠.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청년들의 적극적인 반발이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대학생 단체는 극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우리 세대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도쿄대 학생회장 사토 케이스케의 말입니다. 극우 세력의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일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이런 변화는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고 하더군요. 이제 혐한 정치는 끝났습니다. 한 젊은 구의원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일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거리 집회 현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시위가 자주 열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일 청년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증오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일본 청년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의 손이 본사 건물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한국식 경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니의 인사 담당 임원 야마모토 케이스케가 말했어요. 과거의 일본식 경영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는 소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한국을 배우려 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도요타 본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전담팀이 꾸려져 있더군요.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앞서갔습니다. 도요타의 전략기획실장 스즈키 타케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과감하게 전기차로 방향을 틀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배워야 할 처지가 됐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 파나소닉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체인지 라이크 샘성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죠. 삼성전자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연구소장 다카하시 켄이 설명했어요. 특히 그들의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과감한 투자 전략에 주목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쓰비시 상사의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SK그룹을 분석하는 발표가 한창이었습니다. SK의 배터리 사업 성공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죠. SK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미쓰비시의 전략기획팀장 모리 유키오가 말했어요. 전통적인 일본식 경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연수원을 설립한 것이죠.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댄스의 디지털 전략 책임자 나카무라 마이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배우고 있어요. 특히 Z세대를 공략하는 그들의 전략은 정말 놀랍습니다. 히타치 제작소의 변화는 더욱 과감했습니다. 전체 임원의 30%를 한국인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에겐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히타치의 CEO 타나카 케이스케가 말했어요. 한국 출신 임원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닛산 자동차의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닛산의 연구소장 이토 시니치가 말했어요. 우리가 10년간 개발해온 기술을 그들은 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후지필름의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빠른 의사결정, 파격적인 보상 체계. 모두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후지필름의 혁신 전략팀장 코바야시 료가 말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진화했고
결국 우리를 앞지르고 말았죠. 이런 변화의 물결은 일본 재계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NHK 도쿄방송센터의 편성회의실. 지난달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한 프로듀서의 발언이 회의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현실을요. 30년 경력의 시사 프로듀서 사토 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파격적인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토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다룰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방송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그들이 목격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촬영 감독 야마다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혁신의 현장. 마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았죠. 반면 일본의 연구소들은 마치 박물관 같았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취재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자동화 로봇이 춤추듯 움직이는 생산라인,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물류 시스템. 도요타를 벤치마킹하던 한국이 이제는 도요타를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취재팀장 나카무라 유키가 고백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제조업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방영됐습니다. 시청률 25.8%를 기록하며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특히 한국의 청년 창업 현장을 다룬 부분은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가는 모습.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방송이 나간 후 NHK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83세 시청자의 편지였어요.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한국처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최대 광고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NHK의 한국의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다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NHK 편성국장 모리 타카시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원하는 광고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혁신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거죠.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언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죠. TV 아사히는 한국에게 배우는 미래 전략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고, TBS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다룬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 합니다. NHK 보도국장 타나카 시니치가 말했어요.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일본 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던 날, 저는 레인보우 브릿지가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목격한 일본의 변화를 정리하고 있었죠. 나이츠 씨, 이제 일본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차관보 마츠모토 켄지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일본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온 그의 눈빛에서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과거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단순한 모방자로 폄하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의 말처럼 일본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그 변화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죠. 신주쿠의 전자상가에서는 삼성과 LG 제품이 매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시부야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식 경영을 도입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 서울 본사에 취직했습니다. 한 저녁, 우연히 만난 70대 노신사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도요타에서 근무했던 그는
아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세대의 편견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택한 거니까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도쿄대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는 이런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빠르게 실행하죠. 저는 그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일본도 그런 도전 정신을 되찾아야 해요. 일본 최대 벤처캐피털의 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일본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만난 한 애널리스트의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세계 투자자들은 삼성, 현대, SK 같은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시장은 이미 승자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변화할 용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도전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이 일본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려 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츠모토 차관보의 마지막 말이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를요.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도 말입니다. 한국의 성공이 일본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면 제가 뭐가 돼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한 식당. 한국에 여행 온 이탈리아인 가족들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눈시울이 붉어진 중년 남성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고 깜짝 놀란 딸은 갑자기 왜 우시느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탈리아 아버지는 딸이 한국 여행을 권하자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도 경치 좋고 쉬기 좋은 휴양지가 많은데 아시아 구석에 있는 나라에 뭐하러 돈을 쓰냐고 잔소리만 하던 짠돌이 아버지였죠. 그런 짠돌이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딸에게 눈물을 보인 이유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플라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영주권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만 제 핏줄에는 벨라루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00년대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센코의 악랄함을 피해 여기 이탈리아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9년 넘게 살고 나서야 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귀화하며 저희 가족은 이탈리아인이 됐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들을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여유로운 집안에서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께서 조국에서 도망쳤을 때는 좋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벨라루스를 떠났을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이탈리아로 넘어온 뒤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밥값조차 아끼시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저희 가족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무사히 적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만 해도 총 3개입니다. 카페 2개와 식당 1개를 운영하고 있죠. 넉넉한 형편이 되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병원비가 비싸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몰골이 많이 상한 채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원하는 진료과를 체크하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빠를 보고 화가 난 엄마가 엄청 뭐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픈 곳을 꼭꼭 숨긴 채로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 때문에 저는 제가 원했던 인형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남한테 얻어오거나 벼룩시장에서 산 낡고 유행 지난 인형들, 조잡한 싸구려 인형들 뿐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인형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인형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먼 한국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죠. 저는 인형을 구하는 김에 여행도 즐길 겸 한국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인형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설들과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무척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빠랑 한국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빠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었죠. 구급차 안에서 아빠는 정신을 차렸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고 아빠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빠는 가슴이 계속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분이 올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심장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라니요. 아빠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다가온 의사라는 사람은 아빠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며 간호사에게 의료 용어를 쓰면서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아빠는 MRI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고 전 환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고 통증이 조금 가셨는지 제 손을 잡고 이젠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찾아와 보호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MRI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어 순간적으로 온 쇼크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받아가고 식이요법 등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퇴원 후 또 쓰러지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당부도 의사는 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물었는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빠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먼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어머나가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설득하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집에 따라 유럽의 싸구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온 저희 가족은 인천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공짜다라고 말을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무척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물을 먹으려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숙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느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라고? 라고 믿기지 않는 듯 되물어보셨습니다. 이탈리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 많은 나라가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많겠네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싸게 먹을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수소문한 맛집으로 화장실을 핑계 삼아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의 10배라서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 원 어치가 깨지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벨라루스에 계실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오고 나서는 돈이 아깝다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데 왔다고 길길이 날뛰어야 할 아버지가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찜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대짜 굴찜의 가격은 5만 원인데 유로화로 치면 약 35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내가 가격을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찌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굴미역국 등의 서비스가 나오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5만 원에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버려 두라면서 원래 가끔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굴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보고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찜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점원이 저희 테이블의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향이 싹 퍼져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께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찜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지만 고맙다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 굴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이탈리아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막노동과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1유로에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굴을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까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이 저의 5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굴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속상한 마음에 저녁 내내 울었던 저는 몸살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죗값을 딸이 치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였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평생을 참고 사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국도 안 가냐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내년 아버지의 생일에 함께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거실에서 쓰러졌을 당시 이탈리아 의사분께서 당장은 약만 드셔도 괜찮지만 심장 근육에 지속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소되어 심장으로 혈액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1년 안에는 꼭 시술해야 한다고 의사분께서 권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심장 쪽으로도 훨씬 뛰어나다더군요. 약물 치료만 해주는 제가 사는 곳의 병원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고 한국은 의료진 실력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훌륭하다는데 무조건 한국에서 치료를 해드려야겠죠. 자린고비 이탈리아 아버지가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진실과 가족들을 향한 속마음을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신을 희생해온 아버지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2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